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 나라가 한반도에 주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 시간, 한반도, 남부 낙동강 유역에서 무려 600년 동안이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야입니다. 신라보다도 긴 역사를 자랑했던 엄연한 역사의 주역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역사책과 거대한 대형 비석에 자신들의 위대한 발자국을 뚜렷하게 남겼는데 가야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낯설고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까요? 교과서에서도 그저 서너 페이지로 쓱 지나가 버리는 이 미스터리한 나라. 도대체 가야인들이 남긴 찬란했던 기록들은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승자들이 철저하게 감추고 지워버렸던 1500년 전의 잔인하고도 거대한 역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문헌의 빈자리를 채우는 땅 속의 유물들이 매년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라. 역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해야 했던 철의 제국 가야의 진짜 얼굴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야의 역사는 왜 주류 역사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을까요? 우리가 배워온 삼국시대라는 견고한 틀 뒤편에는 역사의 패배자라는 이유로 기록을 빼앗기고 이름마저 흐려진 지워진 문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가는 참혹했고 그들의 위대함은 짙은 역사 속 안개 속에 갇혀 수천 년 동안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가야의 무너진 성벽과 사라진 역사책의 흔적을 쫓아갑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한 자들만이 붓을 들어 자신들의 정당성과 위대함을 기록할 특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성기 시절에 국가 역사서를 스스로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야가 주체적으로 기록한 역사서는 단 한 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야의 기록은 철저히 파괴되어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대사의 주류는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책들 또한 오늘날 수많은 전란을 거치며 온전히 전해지진 못했지만 그 핵심 내용들은 후대의 역사서로 고스란히 이어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삼국이 강력한 왕 한 명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자원을 한 곳으로 모으는 중앙집권 국가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거대한 힘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패가 되어준 것이죠. 하지만 가야는 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등 6개의 독립된 소국들이 그저 느슨하게 국가 연합을 맺은 연맹 체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가야 통합국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뭉치고 흩어지는 가야 연합군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연맹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 기록하고 보존할 중심 주체나 서고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도생하던 소국들의 운명은 강력한 외세의 압박 앞에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신라의 치밀한 연맹 분열 책동과 사정없는 각계격파 전략에 밀려 가야의 소국들이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내릴 때 가야인들이 스스로 기록해 두었던 자잘한 역사 기록들마저 전부 불타거나 약탈당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야가 자체적으로 쓴 역사책이 단 한 권도 후대에 살아남지 못한 비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삼국사기는 어떨까요? 고려 인종 시절 왕명을 받아 지어진 이 책은 철저하게 신라의 시각과 정통성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자신들이 신라의 역사적 맥을 이어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승리자, 신라의 눈에 비친 가야는 결코 대등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가야는 그저 자신들이 정복해내야 했던 지방의 영토 중 하나이거나 자신들의 통치에 반발하던 지방의 반란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가야의 600년 역사는 철저히 난도질당해 신라 왕들의 정복 업적을 빛내주기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단편적이고 아주 짧은 전쟁 기사 위주로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국사기 전체를 통틀어 가야의 역사는 독립된 왕들의 기록인 본기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신라 본기의 한 구석이나 인물 열전이 배경 스토리로만 간신히 목숨을 연명했죠. 주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한 패배자의 역사가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지워질 수 있는지 가야는 온몸으로 그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너진 산성의 돌덩이들처럼 가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퇴장당했습니다. 철저하게 가려지고 왜곡된 기록의 빈자리. 우리는 이제 그 지워진 행간을 찾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각나버린 가야의 흔적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한반도 내부의 공식 기록을 넘어 주변국들의 고대 문헌 속 조각난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야의 숨겨진 실체를 증명해줄 기적 같은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단서는 고려시대 승려 일현이 민간의 설화와 야사를 집대성한 삼국유사 속 가락국기입니다. 일현 스님이 책을 저술할 당시 금관가야의 예수도였던 김해 지역에 기적적으로 간신히 남아있던 가야의 옛 기록을 발견하고 이를 요약해서 자신의 책에 실어두었습니다. 만약 이 위대한 요약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야의 건국 신화를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 가락국기 덕분에 우리는 서기 42년 구지봉 정상에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황금알 6개가 내려와 6가야의 왕들이 태어났다는 신비로운 건국 설화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멀리 남바다를 건너 이국적인 탑을 싣고 파도를 넘어온 인도 아유타국 출신의 공주와 가야의 건국왕이 나눈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고대 로맨스도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우리 땅이 아닌 거대한 중국 대륙의 공식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국내 문헌보다 오히려 주변국들의 경제적, 외교적 기록 속에서 가야의 실체는 훨씬 더 거대하고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3세기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을 보면 가야의 전신이었던 변한 시절의 놀라운 경제적 기록이 등장합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질 좋은 철이 다량으로 생산되는데 인근의 한과 예, 그리고 바다 건너 외국까지 모두 와서 이 철을 사간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과 화폐 거래는 철로 이루어지니 이는 마치 중국에서 동전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가야가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전략 자원이었던 철을 완벽하게 지배했음을 중국인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가야는 그저 한반도 남쪽 구석에 박혀있던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낙동강 해상교통로와 남해안 무역로를 장악하고 중국과 외열도를 하나로 연결하던 고대 동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철무역 허브이자 해상경제 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를 증명하는 세 번째 단서는 바다 건너 일본의 고대 문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외의 기록들은 가야를 임나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며 백제, 신라, 외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과 국제적인 전쟁 기사들을 아주 빽빽하고 상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이 기록들은 훗날 왜곡된 역사 주장의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야가 당시 국제 정세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한 축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주변국 중심에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정교하게 가려내고 나면 가야가 당시 국제 정세의 중심을 담당하던 강력한 외교적 요충지였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국내 서적에서는 지워졌지만 주변국들의 눈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존재 가야. 이 조각난 문헌 단서들은 이제 고고학이라는 거대한 대반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책이 없으면 차라리 땅을 파면 된다. 문헌 기록의 한계와 신라 중심의 기록에 답답해하던 현대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가야인들이 남긴 유일한 타임캡슐이자 거대한 땅속 무덤인 고분군에 주목한 것이죠. 승자들이 기록은 불태워버릴 수 있었어도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무덤의 진실까지는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던
패배자의 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줄 안 되는 빈약한 문헌 기록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깊은 흙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독창적인 보물들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레 흙을 털어낼 때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고대 낙랑과 외 중국에서 건너온 청동 거울과 교역품들이 출토되며 해상 왕국의 찬란한 무역 스케일을 증명했습니다. 고령 지산동과 함안마리산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영롱한 금동관과 수천 점의 철기 문화재가 쏟아졌죠. 특히 가야의 토기는 신라의 것과 달리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며 고대 일본 토기의 원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물들은 오직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라나 백제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거대하고 독자적인 고대 문명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 고고학적 성과와 독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가야고분군 7곳은 무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가야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유물로서 매년 살아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중국 기록에 적힌 철을 생산했다는 단 한 줄의 문장. 고고학자들이 무덤의 빗장을 열자 그 문장의 실체는 상상 이상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무기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가야의 철기 기술은 단순히 쇠를 녹여 투박한 낫이나 칼을 만드는 수준을 수백 년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 종판갑옷을 보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정교하게 잘라낸 수십 장의 철판을 사람의 인체 곡선에 맞게 입체적으로 재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판 가장자리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단단한 가죽끈으로 엮거나 철제 리벳을 망치로 촘촘하게 박아서 고정했습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역학적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제조할 수 없는 장인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의 첨단 공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조차 가야 갑옷의 인체 공학적 설계와 뛰어난 방어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신라나 백제의 군대들이 가죽이나 투박한 철판을 대충 두르고 싸울 때 가야의 무사들은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맞춤형 하이테크 방탄조끼를 입고 전장을 누빈 셈입니다. 하지만 가야 철기 기술의 진짜 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야는 무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는 거대한 군마에게까지 정교한 철제 투구와 철판 갑옷을 입힌 최정예 중장기병, 즉 개마무사를 대규모로 운용했습니다. 말의 시야를 완벽하게 확보하면서도 적의 강력한 화살과 창을 튕겨내는 말투구의 곡선 가공 기술은 고대의 하이테크 그 자체였습니다. 철을 완전히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도의 제철 기술, 철을 단단하게 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철저한 열처리 기술, 그리고 이를 정교하게 가공하는 장인의 장악력이 결합하여 탄생한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무기였습니다. 가야는 이 철이라는 강력한 자원과 기술을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철의 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하고 화려한 철의 제국 뒤편에는 고대 사회의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고령에 위치한 지산동 44호 고분. 대가야의 찬란했던 전성기 시절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유적을 열었을 때 발굴 조사단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왕의 방을 중심으로 무려 32개의 작은 돌방이 호위하듯 톱니바퀴처럼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최소 40명이 넘는 사람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가장 잔인한 풍습이자 비극인 순장의 적나라한 실체였습니다. 왕이 죽자 그가 죽어서 장차갈 내세에서도 똑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서 그를 모시던 시종들을 강제로 무덤에 함께 묻어버린 것입니다. 유골들을 정밀 감식한 현대 법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을 지키던 든든한 호위무사와 마부, 창고직이 궁중 시녀뿐만 아니라
겨우 8세 안팎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인골까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의 상태를 보니 뼈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는데 이는 왕이 죽던 날 밤 이 어린아이와 시종들이 영문도 모른 채 독약을 마셨거나 질식사를 당해 타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잔인한 흔적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가야의 왕권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고 강력했다는 증거이며, 둘째는 백성들의 목숨을 그저 왕의 소모품처럼 여겼던 고대 계급사회의 차가운 단면입니다. 결국 서기 562년 대가야가 신라 이사부 장군의 대군에게 함락당하면서 가야라는 이름은 지구상의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고구려에 치이고 신라에 밟히며 600년의 거대한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DNA와 찬란했던 문화는 승리자인 신라의 가장 깊숙한 뼈대와 심장 속으로 고스란히 흡수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순장 풍습과 내부적인 계급 갈등, 그리고 끝내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던 연맹체제의 치명적인 한계가 가야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거대한 침략 속에서 연맹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신라는 가야가 가진 강력한 철기 기술과 군사력을 고스란히 흡수하기 위해 가야 왕족들을 최고 귀족 신분인 진골로 파격 편입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가야 왕족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바로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가야계 대장군 김유신입니다. 금관가야 왕의 증손자였던 그와 가야계 군사 세력은 신라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최전선에 섰습니다. 이처럼 가야의 강인한 군사력은 신라의 칼이 되어 삼국통일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심장을 뒤흔든 가야의 유산은 비단 강력한 무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가야의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승리자의 문화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가야가 망하기 직전 나라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한 가야 출신의 위대한 거장 음악가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현악기를 품에 안고 신라왕에게 망명했습니다. 그 악기가 바로 가야의 혼과 슬픈 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위대한 현악기 가야금입니다. 신라의 왕은 이 가야금을 신라의 국가 최고 궁중음악인 대학으로 지정했고, 이 아름다운 소리는 신라를 넘어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악기로 살아남았습니다. 신라의 왕은 이 가야금을 신라의 국가 최고 궁중음악인 대학으로 지정했고, 이 아름다운 소리는 신라를 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악기로 살아남았습니다. 승리자의 궁궐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패배자의 선율은 역설적이게도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민족의 가슴 속에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비록 역사책 속의 기록은 단 몇 줄에 불과할지라도 차가운 콘크리트와 박물관의 유리창을 깨고 나온 철의 제국 가야는 이미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숙이 살아 숨쉬고 있는 찬란한 거인입니다. 잊혀진 문명, 그러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소리와 기술을 남긴 나라. 가야는 오늘날에도 어두운 땅속을 걸어나와 우리에게 위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